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저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님, 예. 혹시 그 영화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럼요. 그게 1편 있고 2편 있고 3편까지 있지 않나? 그 영화 백투더 퓨처를 보면 그 자동차를 타임머신으로 개조를 한 다음에 뭐 그걸 타고 미래에 갔다가 과거에 갔다가 막 하잖아요. 혹시 그런 타임머신이 있으면 과거에서 뭐 가보고 싶으신 순간 있으세요? 과거로는 안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20세기를 통과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 지식의 대중화 이런 것들이 20세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으로 가서 살아본다?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과거로는 고시 공부해야죠. 이것도 변호사 개업해야죠. 수능 쳐야죠. 안 가고 싶어요. 그 영화 백투더 퓨처 2를 보면 미래를 보는데 2015년이더라고요. 2015년이 언제입니까? 지나긴 했지만, 근데 제가 놀랐던 게 그 영화에서 미래의 모습이다 해서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실현이 됐어요. 그럼요. 네, 그 전자 안경을 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뭐 증강현실? 이미 이제 그 입체적으로 보고 하는 안경이 다 나왔고, 그리고 공중비행 카메라라고 해서 나오는데 요즘에 드론 많잖아요. 예, 드론 뭐 끝내주죠. 낚시 방송도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소양강 줄기에 그냥 드론 띄워서 쫙 찍고. 정말 혁명이 혁명. 예. 근데 이게 불과 1980년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미래다라고 하면서 뭐 전자안경, 뭐 하늘을 나는 뭐 조그만 카메라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몇십 년 만에 이게 거의 다 현실이 됐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앞으로 뭐가 기다리는지 아직 몰라요. 네. 오늘은 이런 IT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거의 모든 IT의 역사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저자를 모셨습니다. 거의 모든 IT의 역사의 저자이신 모두의 연구소 최고 비전 책임자, 그리고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겸직 교수이신 정지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굉장히 바쁘신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 알릴레오 북스는 특별하게 자기가 자기소개하는 그 셀프 소개 코너가 있어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이제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게요.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투자하는 회사들하고 직접 같이 일하는 곳 되게 많아요. 모두연구소라고 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구를 모두가 같이 하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는 이제 연구 관련된 쪽, 특히 제가 전공을 의공학을 박사학위는 의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의공학 중에서도 빛을 전공해갖고요. 반쯤은 물리학인데 그게 이제 특히 초음파하고 빛하고 이런 거 연구하는 그런 쪽도 좀 하고 있고 책도 좀 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 하냐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어디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제 직책과 직함이 바뀌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IT 혁명의 숲속에서 길을 잃은 한 네. 과학자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알릴레오 북스 개편 회의를 할 때 네. 그 이 책을, 그러니까 이 거의 모든 IT의 역사, 이 책을 꼭 하고 싶다고 유시민 이사장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자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검색을 이제 정지훈이라고 해보신 뒤에 깜짝 놀라셨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얘기하면 또 아재 개그라는 말이 들어요. 그럼 뭐 김태희는 어디 갔냐 막 그런 얘기 나온다고. 아니 뭐 저는 가수 B의 원래 이름이 정지훈이라는 거 잘 몰랐는데. 예, 레이니즘 한번 깔아주세요. 레이니즘. 1일 1강 이런 걸 뭐 요즘 뭐 네, 그러더라고요. 일강 네. 아시네요. 야. 제가 레이니즘 불렀는데 지금 깡을 알고 계시죠. 네. 뭐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정지훈 선생을 알게 된 것은 예. 사실 이 책이 오늘 다룰 책이 거의 모든 IT의 역사가 이게 2020년 판이에요. 그죠? 이게 발간 10주년 기념 네, 스페셜 맞습니다. 에디션으로 이제 나왔는데 초판하고 되게 달라요. 그렇죠. 2010년에 나온 초판을 제가 봤는데 그 책을 왜 봤냐 하면 제가 20세기를 정리하는 무슨 작업을 하다가 20세기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바꿨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지? 그 많은 변화들 중에 제일 혁명적인 변화가 뭐였지?
지금 우리의 삶의 양상을 돌아볼 때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과학기술혁명 중에서도 IT 혁명이더라고요. 특히 컴퓨터, 통신기술, 그거에 기반한 이 사회적 관계의 변화, 이게 제일 큰 변화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이게 아닐까? 그래서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거의 모든 IT의 역사,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읽어봤는데 저는 문외한이어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는 건너뛰어가면서 읽어도 괜찮더라. 그리고 막 자기소개할 때 길을 잃으셔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글 쓰는 분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글을 제 취향에는 정말 아주 딱 맞는 스타일의 글이어서 알리오 다시 재개하면 이분을 한번 초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됐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근데 되게 드문 캐릭터예요. 그 의과대학을 나왔잖아요. 또 외국 유학 가서 또 공학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의학 공부하고 뭐 공학으로 학위 받고 이런 분들이 글 잘 쓰는 분이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글의 내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내용은 이과인데 전통적인 구분법으로 문장은 문과 문장이 많아요. 특이하신 분이세요. 요즘에는 컨셉을 하나 좀 잡긴 했어요. 요즘에는 미래 역사학자라고 불러요. 미래 역사학자. 맞습니다. 이런 거 없더라고요.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의사신데 동시에 또 IT를 하시고 28년차 프로그래머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에 세계 지식 포럼이 열릴 때 그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슈즈가 특강을 하는데 그 세션에 좌장을 맡으실 정도로 네. 굉장히 그런 것까지 찾아내세요. 와. 인정을 받으신 부분이더라고요. 약간 사기캐 느낌이 네. 살짝 나죠.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여러 이렇게 해서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열등감을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그냥 공부하고 싶은 대로 그냥 호기심 천국처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이런 거고요. 분들이 그러니까요. 무슨 국영수를 중심으로 그냥 그렇지. 재밌어서 했더니 뭐 어. 1등이더라고요. 이런. 얄미운 대답이죠. 그죠?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마음에 들어요. 그냥 다 이렇게 얕게 그냥 근데 그게 목표였어요 원래. 지금까지 보니까 전문가 사이가 돼나갔고 어느 누구도 수박 겉핥기 왕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교수님 근데 네.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IT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는 이유가 있다면 계기가 있으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때쯤에 우리나라의 PC들이 막 처음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상용화된 걸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책이 안 나왔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당시엔 세운상가, 지금은 엄청 네, 청계천의 세운상가에 가면 세운기술서적이라는 책방이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랑 미국에서 나온 책들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 때라며요. 네. 근데 하고 싶으니까. 일본이랑 미국에서 나온 책은 일본어하고 미국 영어 네. 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원서를 보셨다고요? 네, 그냥요. 없으니까. 이런 분은 정말 갖고 와가지고 갑자기 기분이가 안 좋아졌어. 제가 이 책 보고 예상했어요. 이분은 네. 보통 분이 아니구나. 목표는 한 개였어요. 게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네, 그게 1번이었는데 쳐놓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의과대학을 가셨어?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갈 때는 제가 가고 싶은 거대로 간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막상 또 의과대학 가니까 의과대학 공부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죠. 거의 모든 IT의 역사 저자이신 정지은 교수님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를 다시 쓰셨다라고 네. 제가 들었는데 10년 만에 책을 다시 쓰신 게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IT가 너무 변화가 빨라가지고요. 그게 큰 이유. 사실은 역사라 그러면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거니까 좀 길게 보고서 변화된 부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요.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진짜 3분의 1을 걷어내고 다시 써야 될 정도의 업데이트가 된 거죠.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네네. IT가 뭐의 학자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예. 네, 정보기술. 네. 이거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다 IT라 그랬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ICT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ICT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또 뭐예요? C는 커뮤니케이션이 더 들어가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 ICT를 미는 측이 있죠. 이동통신사들.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하고 통신이 주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은 네. 거의 모든 ICT의 역사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굳이 ICT로 바꿔야 돼 저걸. 내가 그런 이런 느낌. 고집도 네.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책의 서문에서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을 그러니까 왜 쓰게 됐는가 부분이죠. 2020년 네네네. 서문이 있고 2010년 서문이 있는데 역사를 아는 것이 네네. IT가 지금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의 네. 역사와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러한 것을 발명하고 개발하고 그렇죠. 사업했는지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독자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신 거예요? 응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 맥락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 누구에 의해서 왜 이런 걸 만들어야 됐고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필요로 했으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사회에 접목되잖아요. 시스템을 바꾸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술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요. 직접적으로. 그 과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진리 탐구만 해도 좋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든 기술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세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과연 그렇다라고 그냥 우리는 몰랐어. 우리는 진리만 탐구했으면 됐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아. 그게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특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그걸 개발하는 사람도 다 알지 못할 때로는 네네. 그런 거 또는 개발한 사람이 그걸 개발한 동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 물건이 그런 경우도 엄청 많죠. 쓰여가지고 네네네. 사회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였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의 그 서문에는 쓰지는 않았는데 직접적인 동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두 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네. 그 IT 역사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기업, 그러니까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네. 해서 최고의 기업 꼽으라 그러면 생각나는 것. 전 애플 애플, 나는 MS. 마이크로소프트, 예. 또 구글? 구글. 예, 이 세 군데 예. 세 군데가 딱 떠오르시잖아요. 예. 이게 뭐 부정하지 못할 최고의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애플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애플 얘기하셨으니까. 스티브 잡스. 그렇죠. 스티브 예, 잡스. 예, 예.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예, 거기 최근에 이혼한 분. 빌 게이츠. 예. 네. 구글은 사실은 사람들마다 좀 잘 모르시는 이제는 이제 대표가 바뀌어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에릭 슈미트라고 예, 에릭 하는 슈미트. 분이 예, 있어요. 예. 그분이 한동안 대표로 굉장히 오랫동안 대표를 하셨거든요. 이 세 분이 동갑내기예요. 그래요? 1955년생이에요. 세 분이. 오, 뭔가 똑같이. 구글이 더 젊을 것 1955년에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1955년에 그런 사람들이 모두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것은 시대 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가는 하드웨어를 했고 한 기업가는 소프트웨어를 했고 한 기업가는 인터넷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만나면서 지금 전 세계를 바꿔버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찾아봐서 언제 이 사람들이 유년기에 저도 이제 이렇게 임팩트를 받았듯이 그때 태어나서 예를 들어 10대 때가 70년대일 텐데 70년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으며 그리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란 생각을 하고 바꿨거든요. 아는 사람도 있던데. 아, 뭘 그렇긴 하죠. 혹시 정지훈 선생 어릴 때요. 네. 뭐 수호지, 삼국지, 열국지 뭐 이런 거 네네네. 좀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죠. 무협지도 아, 좋아하셨어요? 그럼요. 짐작이 왜요? 나. 왜요? 아니 문장을 보다 보면 네. 아니 IT의 역사인데 네. 제가 아까 좀 약간 문과 문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꽤 많아요. 우선 제가 하나 소개하면 33쪽에 보면 예. 거의 모든 IT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회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이 넘친다. 실패도 많이 하고 곤모술수도 등장하며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뭘 읽을 때의 느낌이 들었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사기를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기는 중국 역사책인데
거기 특히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수많은 나라 이름과 동네 이름과 사람 이름과 전투 이름과 이런 것들이 무수히 나와서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읽기가. 그렇죠. 다 낯설어서. 근데 그 스토리 라인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때로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하고 헷갈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부딪혀가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 사건과 이야기와 관계와 이런 것들이 흥미진진해서 읽었는데 이 책도 읽다 보니까 이런 류의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밑밥을 잘 뿌리쳤구나. 이게 낚시로 치면. 제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진짜 영향을 미쳤나 보네요. 어. 제가 좋아하는 문학도 엄청 긴 대서사 문학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영향을 받았겠네요, 진짜. 아니 이 책이 특이한 게 이 앞에 등장인물 소개하는 란이 아예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게 소설인가? 아, 이게 무협지에 나오는 예, 스타일이에요. 이게 세계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 왕국 해서 스티브 잡스, 스티브 위즈니아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제국 그리고 구글 공화국 그 외 주요 인물 마크 주커버드 그 뭐 이렇게 왕국, 제국, 공화국으로 가요. 네. 이런 식의 그 이야기의 순서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게 이제 네. 스타워즈 좀 약간 패러디 한 건데. 네. 특이하게 이제 네. 이번 개정판에는 뭐 손정희, 이병철과 이건희 이렇게 해서 네네. 동아시아 부분도 담으셨고 네네. 과거부터 해서 20세기 IT의 역사부터 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데요. 챕터 1이 굉장히 인문학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간을 바라봐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23쪽의 소제목을 보면 멋있는 말을 많이 쓰세요. 사람들 그리고 회사의 DNA를 알아야 한다. 네. IT 책에 보면. 근데 지금 이 책에 주로 등장하는 게 그 세계 IT의 3대 천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애플,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에릭 슈미츠의 구글. 그 3사의 DNA 특징을 네네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그리고 디자인도 예뻐야 되고 이런 그 꼼꼼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미적인 감각 포함해가지고 정말로 예쁘고 멋지고 괜찮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나머지는 거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애플을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안 하는 회사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안 하는 회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애플이 만드는 하드웨어를 위해 존재해요. 걔네들은 거들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플의 DNA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만들고 가장 잘 서포트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는 게요. 제가 스티브 잡스가 되게 후계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팀 쿡이라는 인물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팀 쿡이 애플의 그 왕좌를 물려받을 때 걱정한 사람도 많았어요. 제조를 할 때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져오고 연결하고 원가 낮추고 이거를 담당했었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진짜 하드웨어 관련된 얘기인데 그 후계를 이제 팀 쿡한테 넘겨주게 되니까 나머지 크리에이티브한 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애플의 정체성은 결국엔 하드웨어에 있거든요. 결국엔 제조 물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고 디자인과 이게 이제 애플이에요.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부터 그 빌 게이츠하고 폴 알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DNA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하드웨어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천대받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에 그 전자제품이라고 한다면 전자계산기를 제일 얘기 많이 하는데 전자계산기에도 프로그램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프로그램이 요즘 들은 거 많아요. 세탁기에도 들었고 텔레비전에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실 때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십니까? 안 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걸 깨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냥 그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의 핵심에 있지 그 바깥에 있는 어떤 하드웨어 물성 가진 물건이 아니다. 이제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윈도우 같은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윈도우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 기능성을 어떤 종류의 컴퓨터든지 해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많죠. 이게 엄청 중요한 게요. IBM이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독점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애플 잡으려고 사실 독점화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잡으려고 오픈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설계를 공개를 좀 해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이 합시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수많은 제조사들이 나왔죠. 그래도 이제 자신이 있었던 게 우리 IBM이잖아. 그래서 우리 하드웨어 가지고 1등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이 비슷한 하드웨어면은 윈도우만 깔면 다 비슷해. 범용 운영 체계. 그렇죠. 예. 처음엔 MS-DOS로 시작했는데 윈도우 들어가면서 99%를 장악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도스를 보면 어디 박물관에 있는 골동품처럼 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에일리언 같은 영화 보시면은 예. 녹색 화면으로 막 글자 보이는 거. 이제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옛날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윈도우가 혁명이었죠. 그렇죠. 혁명적이죠. 맞아요. 그 매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가 사실은 상용화에서 많이 팔린 것 중에서는 드디어 이렇게 아무나 쓸 수 있는 마우스로 클릭하는 걸로 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IBM PC 그 MS-DOS랑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길 수 있겠거니 했는데 이걸 또 그대로 훔쳐서 만든 게 윈도우죠. 윈도우가 나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무나 컴퓨터 쓰는 시대에 들어갔죠. 네. 그 윈도우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국이 만들어진데 그렇죠. 이제 네. 뒤에 구글 얘기는 구글 DNA는 그러면 짧게 줄이면 뭐가 될까요? 구글은 인터넷이잖아요. 예. 그 구글의 그 딱 하면 떠올리는 검색이죠. 예. 검색은 업의 네이처로, 업의 그 본질로 생각을 하면 하나는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죠? 검색이라고 하는 종류는 본질적으로는 서비스죠. 서비스. 예.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지식 서비스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연결해주는 서비스업이에요. 예. 쉽게 말하자면. 근데 서비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연결 짓는 방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화국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야 되고 혁신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 같은 것들도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게 이런 되게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드는 표현이었어요. 그 애플은 자기 캐릭터가 분명한 왕국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MS는 정말 손을 많이 뻗었더라고. 네네네. 그러고 막 잡아먹고. 이런 제국이에요, 제국. 그렇죠. 진짜. 독점은 99%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거 안 쓰면 아무것도 못해. 거의 이런 느낌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구글은 참가자들이 함께 주인이 되는 스타일의 서비스. 네. 그런 개념이라서 확실히 공화국에 가까운 건 맞는 것 같아요. 2010년에 쓸 때만 하더라도 이런 특징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글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이게 아마 2010년에는 느껴지셨을 근데 이제 거예요. 공화국이 로마의 공화정이 제국으로 이행했듯이 그렇죠. 구글도 점점 더 제국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챕터 1에서 네. 인간을 강조하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네. 그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사막에서 이루어지는 버닝맨 축제를 네네네. 설명을 쭉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와서 허허벌판 사막에서 이 이제 사람 모형 하나 세워놓고서 캠핑하면서 본인들이 짓고 싶은 거 짓고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서로 나눌 거 나누고 이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걸 다 태워버리는 네네. 그런 축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27쪽에 우리나라 IT 산업은 제조업 논리를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고 주로 제조업 마인드를 가지고 설비 투자,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경쟁력으로 삼거나 정부에서 주도한 막대한 인프라 산업과 이를 독점한 일부 대기업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IT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종돼 버렸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최고 인재들은 언제나 실리콘밸리나 다른 곳에 있는 작은 벤처기업에서 자신의 꿈을 시작하고 싶어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똑똑한 인재들은 죄다 대기업에만 가려고 하거나 전문직 자격증에만 집착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IT 산업이지만 인간이 더 중요하다. 네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미국도 한국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미국 동부에서도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도 그쪽에 있었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미국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실리콘밸리는 사실은 옛날에 저거잖아요. 오렌지 농장,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뭐 기억나시죠? 이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던 오렌지 농사 이런 거 기후가 좋으니까 잘 되니까 네. 농장들이 있고 이랬던 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변하기 거기에 실리콘밸리가 네. 인재는 다 어디 있냐? 다 동부에 있어. 그러니까. 아이비리그가 최고니까요. 아. 근데 여기서 뭔가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안 갈라 그럴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인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접 하자. 그거에 이제 공급을 한 게 스탠포드 대학교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 근데 그게 좋은 점이 뭐였냐? 동부엔 레거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꼰대들 있잖아요. 쉽게 꼰대들. 말해서.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영국에서 온 레거시를 이 꼰대로 번역하니까 되게 좋네. 예, 이 뭐 꼭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거 예.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가 되게 자유롭고 젊은 애들도 되게 반항도 되게 많이 하고 잘 아시겠지만 버클리 대학교 같은 데가 언론 자유 운동 시작한 데거든요. 그렇게 좀 그 새로운 것들을 하는 그 저항 운동과 생각,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또 히피 문화가 또 많이 들어오고 밥 딜런 같은 사람의 문화 현상부터 이게 다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결합이 되면서 서부 특유의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기존의 제조업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불량 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해야죠. 이러니까 군대식으로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라인이 잘 돌아가려면은 9시부터 5시까지 출퇴근 딱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위에는 다 그걸 지휘하는 자본이 중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사람들은 이거 잘 안 맞죠. 그럼 그들로 하여금 뭐가 나오냐. 새로운 것에 대한 꿈이라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여기 생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전환 국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그 챕터 2를 가면은 개인용 컴퓨터의 혁명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55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에릭 슈미트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건가요? 네. 55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탄생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는 시점이 1974년으로 이제 거슬러 가게 되는데 1974년이면 55년생이 19살 때. 그래서 막 대학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요. 빌 게이츠는 뭐 고등학교 때도 프로그래밍하고 뭐 했는데 워낙 똑똑한 친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폴 알렌하고 두 사람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결국 만들게 되거든요. 옛날부터 꾸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74년에 그 파퓰러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 세계 최초의 양산형 이제 PC가 뉴멕시코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약간 그 키트처럼 나왔어요. 키트. 조립하는 키트. 그게 딱 나온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폴 알렌이 이 잡지를 들고 뛰어가죠. 뛰어가가지고 빌 게이츠 만나가지고 우리가 만들던 세상이 온 것 같아. 드디어 19살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그 혈기왕성한 이 시기에 옛날부터 꾸던 꿈이 있었는데 네가 지금 거기서 공부하고 있을 때냐. 그래서 바로 휴학하고 그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19살이. 19살이. 네, 그렇게 해서 성균관을 자퇴하고 의병운동을 조직하라. 거의 그런 그런 느낌이죠. 분위기죠. 그 뉴멕시코에 있는 그 최초의 PC 만든 회사 사장님한테 심지어는 사기를 칩니다. 사기.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시애틀에 변호사 사무실을 했는데 거기를 경유해가지고 팩스를 넣었거든요. 무슨 되게 큰 회사에서 온 것처럼. 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부풀린 거예요, 대학생이. 그 안에, 예,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니네 필요하지 않니? 우리가 베이직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넣을 건데,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이런 걸 넣었는데, 나중에 아무리 뭐라 그럴까, 그 팩스에 있는 데 연락을 해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연락이 안 돼서
결국 수소문이 돼가지고 연락이 됐는데 너네 이거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아직 어리다고 깔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 진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뉴멕시코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랬고 그에 비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스티브 워지니의 애플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이제 휴렛 패커드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회사죠. 또. 그렇죠. 예. 주로 유명한 게 공학용 계산기. 예. 스티브 워지니의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좋은 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똑같게 스티브 잡스가 그걸 본 거예요. PC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겠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이 둘도 근데 그 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런 개인들이 모두 컴퓨터를 쓸 시점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그걸 보자마자 워즈닉을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야 이거보다 네가 더 잘 만들 수 있어. 그렇게 꼬셔가지고요. 내가 나 돈 없는데 나 지금 월급도 잘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베팅을 하죠. 엄마 아빠 설득해가지고 우리 집 차고를 회사로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끌고 다니던 되게 유명한 버스 있습니다. 폭스바겐 버스 있는데 그걸 팔아요.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제발 하나만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 1974년에 55년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19살, 20살 진짜 뭔가 꿈을 꾸던 시기에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되고 그거를 한 사람은 하드웨어로 한 사람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장을 제외하고 나면 2장이 첫 번째 이제 본문인데 여기서 바로 그 PC 혁명으로 개인용 컴퓨터 혁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는 네네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다 보면 50년대 예, 이미테이션 게임 이런 영화는 이제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영화. 책도 정말, 있어요. 네, 책도 정말 있고 좋은 영화도 있는데 그 애플 로고가 그 한입 깨물은 사과 그게 뭐 그거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앨런 튜링. 네. 예, 앨런 튜링과 관계가 있냐 없냐 그런 뭐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맞습니다. 이제 암호 해독전하는 과정에서 앨런 튜링이 기계식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애니그마를 맞습니다. 깨죠. 네. bombe라고 그럽니다. bombe. 예. 네. 폭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대 초에 튜링이 쓴 논문을 보면 이제 컴퓨터는 이미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을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꾸는 네. 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이 인공지능으로까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생각하는 기계로까지 갈 수 있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큰 용량을 가진 메모리만 있으면 네. 이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IBM에서 이제 1950년대에 네네. 그 막 군대 그다음에 회사, 대기업,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 쓰는 굉장히 큰 기계 설비 그렇죠. 이 네. 컴퓨터를 만들어요. 제가 1978년에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의 중앙전산실에 그 포트란 네, 그 당시 이라고 포트란만 어마어마한 게 큰 방에 꽉 찬 컴퓨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걸 메인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그런 기계들이었던 거죠. 거기 우리가 회귀 분석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데이터 펀칭 해가지고 가서 이제 부탁하면 며칠 있다 이제 찾아가라 그래요. 그렇죠. 가보면 네. 그거 이제 분석해서 그 상관관계 나타내는 이제 함수 같은 거 나오고 이렇게 그게 1978년도 그 무렵에 개인용 PC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컴퓨터들이에요. 네네. IBM이 그 시장을 완전히 쥐고 있었는데 그 성능이 지금 우리가 가정용 PC로 쓰는 것보다 못해요. 그렇죠. 사실은.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뭐 수억 분의 1도 안 될걸? 진짜 차이 많이 나죠. 그리고 그 컴퓨터를 이제 IBM이 내가지고 뭐 그 미국 유수한 방송사에서 개표 방송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유명해져서 시장을 IBM이 꽉 잡고 있었거든. 맞습니다. 이제 그때까지가 말하자면 전사예요, 전사. 그때까지 컴퓨터는 우리 정재훈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제가 이 개정판에는 없지만 그냥 거대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을 위한 거대한 기계장치의 그렇죠. 네. 컴퓨터였고 우리가 지금 컴퓨터 하면 떠올리는 그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 예, 그게 이때 시작된 거죠. 스티브 그렇죠. 잡스가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개인용 컴퓨터 혁명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 예. 그냥 컴퓨터 혁명이 아니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네네. 제가. 개인한테 컴퓨터가 간다는 것. 그게 네. 되게 중요했던 근데 시기죠. 제가 요 챕터에서 새로 알게 된 건 뭐냐면 개인용 컴퓨터가 왜 필요해? 네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랬죠. 여러 혹평을 하고 아주 망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9쪽에 보면 그 IBM 방금 말씀하신 당시 최고의 컴퓨터 회사 IBM의 CEO인 토마스 왓슨은 전 세계에 필요한 새로운 컴퓨터는 매년 5대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왓슨은 창업자가 아니고 창업자 손자인가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CEO였어요. 그래요? 근데 저 사람 말고도 네. 뭐 DAC의 켄 올슨이나 저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그냥, 많이 필요한 거 예. 아닌데. 맞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예. 여기 책 저기 36쪽에 보면 스티브 잡스가 워즈니악하고 이거 왜 만들었냐 했더니 야 벽돌 깨기 게임은 선명한 TV 화면으로 해야 돼. 아, 진짜로 스티브 워즈니악은 그 생각을 하고 만들었대요. 이거 놀고 나중에 싶어서 만든 보면은 거예요, 기계를. 일부러 그 성능도 이제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쓸데없이 컬러 그래픽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컬러 그래픽까지 넣어가지고 왜 만들어야 되냐, 원가도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사실 그냥 그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 나오게 하면 되고 그런 것들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용도로 쓸 거면 굳이 그걸 왜 넣어 그랬더니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이 한 말이 이런 걸 넣어야 게임을 하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을 일으킨 동기가 혁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걸 또 마케터로서 스티브 잡스가 되게 잘 이용을 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좀 더 재밌게 게임을 하게 하려는 게 혁신을 가져온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네.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69쪽에서 쭉 보면 애플2가 네. 가정에 쫙 전파가 된 그 주요한 게 비지캘크라는 네네. 프로그램이라고 네네. 돼 있어요. 이게 뭐 엑셀 같은 그런 건가요? 그 당시 자료화면이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딱 보자마자 이거 엑셀이네 이런 느낌 딱 드실 거예요. 글자로 돼 있는 엑셀. 예, 네, 지금 그래픽으로 돼 있잖아요. 엑셀이 그러니까 그래도. 집에 컴퓨터가 왜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게 이 프로그램인 건가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된 이것도 거죠? 사실은 좀 운이 되게 좋았던 케이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애플2가 많이 보급된 데는 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보급했어요. 교육,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에 우리나라도 좀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교육용 컴퓨터라고 네, 해가지고. 미래의 뭐 우주 뭐 이런 거 하면서 컴퓨터를 모르고서야 말이 되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베이식이랑 프로그래밍 언어도 가르치고 뭐 이랬던 느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언제나 좀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려면 진짜 쓸모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느냐가 이제 역사를 바꾸는데 엄청 중요한데 그걸 이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때 비지케이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처음 나와요.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엑셀. 지금도 사실 PC 가장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뭐니? 라고 물으면 엑셀과 파워포인트 뭐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워드 이렇게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지케이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있었던 댄 브리클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교수님이 예. 이렇게 쭉 쓰다가 계산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숫자 막 하다가 계산 열심히 해가지고 썼는데 그 셀 하나에 숫자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다 엉망돼버리죠. 다 엉망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우고 다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예. 그 보고서 저걸 저렇게 해야 될까? 저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가지고 그때 밥 프랭크스톤이라고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만들자 그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들이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컴퓨터가 그 앞에 있었던 가게에서 애플2밖에 없었어요. 이게 운이 엄청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애플2용으로 비지캘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게 딱 나오니까 이제 판이 달라진 게 이건 진짜 쓸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PC라는 것에 돈을 써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준 그렇죠. 프로그램인 거네요. 네. 집에도 필요한데? 장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비즈니스 특히 하시는 분들 지금 진짜 말이 되는 게 비즈니스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부 기록하고 장부 계산이죠, 계산하는 계산. 거. 예. 회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바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챕터들이 재밌었던 게 나중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내가 이 컴퓨터에서 계산만 하다가 나중에 세상하고 연결이 되고 지금은 뭐 소셜 웹이라고 해서 완전히 사람 간의 생각까지 나누고 막 이렇게 쫙 발전하잖아요. 근데 맨 그렇죠. 처음에는 계산 기능으로 그렇죠. 컴퓨터라는 네. 게 집을 쓰니 좋구만 이렇게 네네네. 시작됐다는 거네요. 네네. 그게
저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가정용 PC의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977년도에 나온 제3의 물결, 네. 엘빈 터플러가 쓴 제3의 물결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그다음에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 그다음에 인터넷에 해당되는 그런 네트워크의 등장, 재택근무의 확산 이런 얘기들이 이미 그때 다 나와 있어요. 1977년도에 나온 책에 이미 그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그 당시에 좀 눈 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용 PC가 가정의 필수품이 되는 것은 그거는 필연적인 사태라는 걸 다 예측하고 있었고 잡스나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뭐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고 눈 밝은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비즈니스의 전망을 이미 본 거죠. 예. 그런 거고 근데 그걸 이쁘게 만들었다는 게 난 좋더라고. 또 되게 중요하죠. 예, 사실- 개인 성향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애플2 사진을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요. 의외로 그 당시 이 공학적으로 만드는 컴퓨터나 이런 기계들이 다 네모 박스가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허여멀건하니 못 박혀 있고 나사못 이게 보이고 막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보면은 촌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애플2라고 하는 것의 디자인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좀 유선형까지는 아니지만 각은 졌지만 뭔가 예뻐요. 그리고 나사가 안 보이거든요. 되게 디테일인데 그게 스티브 잡스가 직접 설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판때기를 위에 놓고 나사를 아래쪽에 각도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나사가 안 보여. 뭔가 현대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세련돼 보이죠. 그때부터 이미 스티브 잡스가 원래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그 트레이닝 받지는 않았지만 왜 디자이너로서 트레이닝은 안 봐도 뭐가 예쁜지 알고 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미한적인 눈 있잖아요. 그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섭외한 과정이 또 굉장히 네네네.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세계적인 디자이너였던 에슬링거라는 사람, 그러니까 네네. 이 사람이 76년도에 루비통 디자인으로 굉장히 히트를 하신 디자인 네, 굉장히 맞습니다. 유명한 분이라는데 이분을 자기 컴퓨터 회사에 네네. 섭외를 해가지고 스노 화이트 디자인 언어라는 그러니까 둥근 모서리와 사선 그렇죠. 요 유려한 곡선 부분을 네네. 디자인을 시켰다고. 저걸 디자인 하더라고요. 언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자인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디자인계에도 혁명을 일으켰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스티브 잡스가 네. 뭐 여기 이제 자세한 일화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잡스가 어떻게 해서 최초의 동지들을 규합하고 네네. 이게 혁명 동지들을 규합하는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 펩스 부사장 모셔온 거 되게 웃기지 아니, 않았어요? 뭐 그것도 웃기고 뭐, 당신 뭐, 설탕물을 만들 거냐, 나와 같이 세상을 바꿀 거냐. 뭐 하여튼 잡스는 이게 말번지가 센 사람이에요. 제가 에이, 보기에는. 그리고 멋있어요. 이 옷도 스타일 우리가 보통 사진들 많이 봤지만 그러니까 예술가 기질 넘치고 1960년대 그 히피 문화나 이런 그렇죠. 거의 네. 연장선 위에 있는 자유분방한 어떤 캐릭터로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았을까요? 성격이?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건을 너무 많이 일으켰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처음 취직한 회사도 아따리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게임 회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제일 잘 나가는 회사라 그래가지고 네. 거린 행색으로 쳐들어가서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해야 되겠으니 일자리 좀 달라고 밤중에 거의 근데 좀 신기한 게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이 실리콘밸리 문화가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걸 보고서 또 그 밤늦게까지 일하던 임원급 한 분이 거기 남아 있다가 내려와 갖고 얘 누구니 그 신랑이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의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심지어는 그 냄새나는 친구하고 네,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애가 되게 똑똑한 거야. 그래서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알죠. 야. 얘 일자리 줘야 되겠다 해서 일자리를 줬는데 직원들이 다 나갈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낮에 왔는데 그 당시 히피 문화에 젖어서 목욕을 안 하고 다녀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니까 같이 일은 못 하겠고 그러면 자를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너 혼자 와서 일해라. 밤에. 남들 다 퇴근하고 그러니까 너는 밤에 나와서 일해. 일은 줄게. 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신났죠. 왜냐하면 스티브 워즈니액을 부를 수 있거든. 밤에. 밤에. 워즈니액은 여기 온 이유가
아타리가 게임 회사거든요. 게임하려고. 네, 게임하려고 왔죠. 게임하려고 와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 뭐 없니? 말하고 물어보면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면 알려줄게. 막 이런. 그런데 워낙 천재여 갖고 순식간에 해결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야 이렇게. 네, 근데 이런 친구가 한국에 있었다? 못 살아남죠.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지만 네네. 우리나라 같으면 이미 중학교 때 중퇴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취직도 못했고 그렇죠. 투자도 못 받았고 네. 그 어디 가면 야 너가 사우나부터 갔다 와 이 소리나 듣지. 그 점에서 보면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여전히? 그렇죠. 아무래도 믿음 체계에서부터 네. 성공 신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바뀌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불리하긴 한데요. 저는 되게 낙관적으로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왜냐하면 저들이 저렇게 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짧았잖아요. 짧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학습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한국도 한 10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거든요. 성공 신화가 쌓이면서.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려 어떤 면에서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저도 되게 2010년에 저 책 쓸 때만 해도 그런 싹이 안 보여가지고요. 진짜 한국은 안 될 것 같아. 제조업 기반의 옛날 느낌 이렇게 그대로 퇴색되는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는데 이 재개정판 쓰면서는 좀 생각이 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난 10년간 한국이 달라진 점 같은 것들이 막 보이니까. 그렇게 2장은 스티브 잡스 위인전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기도 한 게요. 이게 3장으로 네. 가면 이제 또 네. 빌 게이츠 좋아하시는 분들 빌 게이츠 위인전이 3장에 네. 나옵니다. 예. 이제 85년에서 95년까지의 소프트웨어 혁명을 네네. 다룬 게 이제 두 번째 전환이라는 챕터 3이에요. 이 챕터를 보면은 이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 서로 뺏기고 아, 난리도 아니었죠. 하면서 드디어 윈도가 나올 때까지가 쫙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요 챕터 3 소프트웨어 혁명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가졌던 그런 특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실제로 구현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개인적으로 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IBM이라는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 패권이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M이 사실 왕년의 최고 예. 회사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애플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서 PC 혁명을 일으키니까 이제 사실은 좀 1년에 5대만 팔아도 돼. 그렇지. 이랬다가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뛰어들면 이제 쟤네들이 진짜로 크게 생겼잖아요. 그 뛰어 들어오죠. 예. PC 시장으로 들어오죠, IBM이. 그렇죠. 근데 아무리 IBM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 수가 없거든요. 1년 만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팀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만드는 전략을 써요.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여러 군데하고 협력을 해야 되니까 좀 개방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킬러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었어야 됐는데 빌 게이츠한테 니네도 좀 만들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넌지시 제안을 하죠. 근데 그때 사실은 빌 게이츠가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체제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주로 베이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거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참 견문생심이라고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만들지도 모르는 회사가 갑자기 야 니네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만들어 볼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이 딱 들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안 해본 일인데 근데 그때 또 마침 폴 알렌이 시애틀에 있는 여러 회사들을 뒤지다가 CPM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로컬 컴퓨터 회사인데 그 지역 회사인데 그냥 잘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친구를 발견을 해요. 젊은 친구를. 근데 이 회사가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트라는 회사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 IBM 프로젝트를 알리지를 않고요. 이 프로그래머한테만 착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 데리고 와요. 딱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그것도 IBM 얘기 안 하고요. 야, 니네 그거 팔아봐야 몇 개나 파니? 우리한테 모든 권리를 넘기지? 해가지고 그걸 다 갖고 와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MS-DOS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서 이 MS-DOS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가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처음에 우리 세대가 처음에 본 게 도스 네네네. 그 화면 네네. 그 운영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 게이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박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 내부에서 만들었던 게 아니라 IBM 얘기를 하니까 로컬 컴퓨터 뒤지다가 이 회사 괜찮은데 이 엔지니어 데리고 와야지. 해서 그러면은 그 회사와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게 엔지니어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 회사 사장이 문제지. 네, 그렇지. 그러면은 IBM에 그렇게 큰 회사에 납품할 줄 알았으면 배팅도 더 하고 그렇죠. 좀 권리도 더 예. 계약서를 이렇게 똑띠 단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속인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공정한 행위 아니에요? 아, 빌 게이츠 그 너무한 원래- 거 아니에요? 변호사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소송 걸어야죠. 그게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 했군요. 다 할 만큼 했군요. 소송이 걸려가지고 진짜 한마디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걸 알았으면 우리가 저런 계약을 했겠니? 저는 그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 그런 걸 고지해야 되나요? 그럼요. 신의칙상 고지해야죠. 고지 그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 소송을 딱 하니까 이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화해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때 돈 준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더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를 해요. 어. 네, 그렇게 해서 가져왔지만 훨씬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죠. 했다 여단쪽 여판 이만한 거 만들어 놓고 한쪽 딱 떼서 준 거지.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IBM 사이의 계약도 엄청 중요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역사적인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애플만 하더라도요. 소프트웨어가 그냥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처럼 됐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때는 처음에 애플2 나오고 막 이럴 때는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하고 협력해서 안에 그 운영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을 받아서 맞습니다. 결합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도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대박 애플이 성공을 하고 애플2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MS는 MS대로 이제 네. 제국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당시 애플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했는데 이게 그냥 약간 용역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렇지. 그냥 한 번 받고 빠졌거든요. 예. 근데 애플2가 와장창 다 팔렸는데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책인데 인쇄 계약을 인쇄가 안 없는 하고 거야, 인쇄가. 원고료로 받은 거야, 원고료로. 그렇죠. 매저, 그거랑 비슷하죠. 정확하게 받은 이해가 거야? 되네요. 아니, 이거 러닝 개런티를 이제 그렇지, 계약을 러닝 했었는데. 개런티를 네. 인쇄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네. 일시불로 받고 치운 거지. 근데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 당시 그렇군요. 그래서 IBM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니네 소프트웨어 그냥 공급해줘. 우리가 권리 다 가질게. 이러고 있었는데 이 도스가 나와야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IBM이 좀 멍청하게도 큰 기업이잖아요. 이게 언제 나와야 된다는 시기를 못 박았어요. 광고도 막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이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계약을 안 하고 공급을 하고 만들고 있었어요. MS-DOS. 아니, 계약도 안 하고 광고부터 했단 말이에요? 광고도 하고 날짜는 박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기로 한 거죠. 합의하고. 구두로 합의하고 했는데 이제 사인을 안 한 거죠. 아직 사인을 안 한 시점에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이때 딜을 들어갑니다. 야, 니네 말이야. 다 좋은데 그 IBM PC에 들어가는 그 운영 체제 그걸 PC-DOS라고 해서 니네가 써라. 우리가 공급할게. 그런데 이거 독점권을 좀 빼줘. 그러면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 나름대로 이름 다르게 해서 MS-DOS라고 이름 다르게 해서 판매를 할게. 그거를 오케이 하면 사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들어가요. 그 당시에는 이게 파격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이걸 사인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IBM이 생각해보니까 저 조그만 회사가. 그냥 네가 팔면 얼마나 팔 건데. 그렇죠. IBM하고 대적이 되겠니?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당장 쟤네가 안 도와주면 제품 출시를 못 맞추게 생겼으니까 그래? 그 정도면 사인하자. 그렇게 사인했다가 큰일이 나죠. MS-DOS인데.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MS-DOS만 장착하면 IBM의 비싼 컴퓨터를 사지 않아도 그렇죠. 전 세계 어디에서 조립해서 만든 컴퓨터 다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범용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죠. 그렇죠. MS에서. 그러니까 그 기종과 그 생산 회사 브랜드와 그렇죠. 무관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용 PC에서는 다 구동될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렇죠. 성공을 한 또 한 거죠. 가지는 그렇게 도스가 나오니까 하드웨어 PC를 만드는 제조사도 일단 저걸 돌아가게 만들어요. 더 잘 돌아가게. 더 잘 돌아가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도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매이게 되잖아요. 네. 그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윈도우 95가 터지면서 윈도우 95가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유율인데 99%를 장악하거든요. 전 세계 컴퓨터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동하는 운영 소프트웨어의 99몇 그렇죠. 퍼센트를 예, 이게 완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점화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국의 그렇죠. 조짐이 네. 예. 그러니까 윈도우 95가 9이라는 그래픽 네네. 유저 인터페이스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좀 가장 유사한 그런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윈도우 95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프트웨어로 봐요. 그 이후에 이제 윈텔 제국이라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걸로 비교해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죠.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교할 회사가 없었어요. 예. 그 정도로 최고의 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파트너로서 그 PC 회사가 아니라 인텔이라는 회사가 네. 낙점이 되죠. 인텔 CPU를 쓰면 인텔 인사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인텔 CPU를 쓰면 윈도우가 제일 잘 돌아가. 그렇게 딱 되면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윈텔 제국이라고 그래요. 윈도우 더하기 인텔 해가지고 윈텔 제국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IT 업계는 이게 좋은 점이 오래 못 가. 왕조가 그렇죠. 네. 어떤 제국도 오래 가지 못해. 그렇죠. IBM 한 20년밖에 못했고 네. 그다음에 뭐 애플도 처음에 한 10년 정도 반짝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MS가 완전히 다 먹은 것 같았는데 그 오래 갈 줄 알았죠. 그때는 네. 진짜 누가 저걸 쓰러뜨리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진짜. 예. 근데 스티브 잡스도 소프트웨어를 그냥 빌 게이츠 혼자 먹게 네네. 내버려 두진 않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를 그 혼자 먹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혁신적인 제품들을 계속 만들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록스파크 연구소에 갔다가 딱 보고서 아, 이거를 만들면 대박이 나겠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컴퓨터가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매킨토시가 등장을 하게 매킨토시죠, 돼요. 그게. 네, 예. 매킨토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가 반짝해요. 초기에 우리 이제 컴퓨터 들어올 때 매킨토시 쓰는 사람들은 좀 뻑이었어. 기억나요. 네.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매니아적이고 좀 그런 뭔가 분들이 좀 많이 썼어요. 퀄리티가 있는. 네. 스티브 잡스는 쫓겨나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쫓겨나죠. 애플 매킨토시가 처음에 성공하다가 나중에 내리막 네. 가거든요. 내리막 간 시점에 쫓겨나게 되는데 근데 창업자가 어떻게 쫓겨나요? 저 그거 굉장히 미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은 같으면 몇 개를 사업을 말아먹어도 옷도 되고, 어디 쫓겨납니까? 웃도 되고 창업자를.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해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이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은.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아, 몰랐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항도 못하고 쫓겨났죠. 그 잡스가 결국 쫓겨날 때 보면 그렇죠. 자기 지분은 별로 이 없었어요. 경영권을 네. 방어하는데 택도 없이 적은. 네. 근데 뭐 믿고 그렇게 지 맘대로 했나 몰라?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도 딴 사람들을 좀 설득을 했으면 예. 방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거예요. 다 돌렸고 그 왕국은 남아있는데 네. 왕이 쫓겨났어요. 그렇죠. 다들 배신한 거죠. 쫓겨나면서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겠습니까? 근데 스티븐 잡스 입장에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됐을 수도 있는 게 그렇게 절치부심해가지고 나중에 1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아이폰을 출시를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잘 뒤에 가면 쫓겨났어요. 또 안 쫓겨났으면은 지금의 애플이 없었어요. 사실은. 쫓겨나는 바람에 그 뒤에 이제 광야에 가서 픽사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 2부에서 자세하게 우리 이동통신혁명 때 맞습니다. 예, 보게 될 거예요. 자, 챕터 4로 가볼게요. 이제 드디어 인터넷 혁명이 나와요. 93년도, 99년도. 이때부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요 전까지 뭐 개인용 PC, 애플 1, 2, 뭐 무슨 IBM 컴퓨터 또 무슨 MS 도스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사실 저 같은 IT 분야에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따서 운전하면 되는데 자동차의 구조와 기능 이런 거 배우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4장부터가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네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면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렇죠. 네. 그게 여기 좀 실감이 나요. 여기 맞아요. 4장부터. 그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전화선 연결해서 옛날에 모뎀. 인터넷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 연결될 때 삐 하고 네. 소리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연결을 하면 집 전화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엄마가 와서 등짝 때리잖아요. 야! 통화 중이잖아 계속. 지금 누가 뭐 옆집에 누가 엄마가 그렇게 전화했다는데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네네네. 모뎀 그쵸. 시절.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네. 상황이었죠. 처음에 인터넷 네. 혁명이 일어났을 네. 때는. 요 챕터에서 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궁금했던 게 제가 이때 이제 96학번이니까 인터넷이 바뀔 때를 살았는데 네. 그렇게 전화 모뎀을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전화선을 쓰지 않고 다른 인터넷선을 썼던 네.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그 넷스케이프 회사의 내비게이터 탄생으로 인한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무슨 차이인 겁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도 사실은 역사를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여러 시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서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탄생한 지 한 20, 30년 될 때까지 그닥 쓰이지 않았던 얘기랑 똑같죠. 미국 국방부에서만 썼죠. 예, 거의 국방부하고 연구하는 네. 대학들 뭐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썼었던 기술이거든요. 인터넷이 나올 때 네. 뭐죠? 웹 브라우저라고 네네네. 그러죠. 웹 브라우저가 저도 내비게이터를 썼어요. 네네네. 그 웹 브라우저 이름이 네네네. 그게 이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만든 네네네. 웹 브라우저잖아요. 되게 멋있죠. 이름이 내비게이터. 예. 항해자. 그게 옛날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인터넷의 바다라 예. 그랬거든요. 로고도 약간 맞아요. 옛날 바다를 항해한다. 예, 약간 네, 뭐죠? 이거거든요, 이 이거. 좋다 예. 좋다 하는 맞아요, 이거 기억나요. 비슷한 예. 무늬가 있었는데 음. 그때 모뎀을 사용할 때 그걸 썼던 것처럼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느린 전화선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네트워크망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되면서 더 월드와이드 웹이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처음 나온 거는 내비게이터와 같은 월드와이드 웹 브라우저 기술이 먼저 나오고 근데 처음에는 모뎀에서 하니까 느리잖아요. 느리죠. 근데 그래픽이 많으니까 그렇죠. 좀 느리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얘가 빛을 발하는 거죠. 네. 지금처럼 동영상을 엄청나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건 정말 상상을 상상도 못했어요. 못했죠, 전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기술이었던 게 20년 가까이를 네트워크 자체 기술은 그동안 발전을 했지만 그것도 쓰려면 명령어 했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인은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그냥 거예요. 좀 과학자나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이나 써라 거의 이런 거죠. 그랬는데 웹브라우저는 뭐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쓰잖아요. 네, 정말 클릭만 쉽잖아요. 하면 되니까, 클릭만 하면 클릭만 되니까 그런 기술이 나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진짜 누구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드디어 컴퓨터에 장착됐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진정한 소비자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전에는 집에 비록 PC가 있다 한들 대부분 우리가 생산성 도구라고 그러는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다 뭡니까? 결국 종이로 뭐 이거 일하던 걸 좀 더 편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일을 좀 더 편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숙제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한다든지 이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딱 등장했는데 클릭만 갖고 다 돼. 네. 그때부터는 이거 가지고서 누구나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지식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느낌 딱 오잖아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눈에 보이니까 기술이죠. 그냥 네. 바로. 그리고 사람 간의 교류를 컴퓨터를 통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인터넷이 201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사람도 아닌데.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 전 세계 국가와 인종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서 개방성을 촉진하고 전 그럴 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네.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탈리아 최고의 암 권위자인 베로네시 박사, 또 이란의 인권 운동가이신 무슨 에바디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인터넷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밀겠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후보로 올라갈 뻔했다고. 그럼 누굴 불러서 하더라고요. 상을 주지? 그 기관, 그러게 말입니다. 민간 기구 같은데 뭐 책임자나 이런 걸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럴 정도로 이렇게 인터넷이 지금 보급된 게 거의 뭐 20년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생활을 바꿔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내비게이터라는 이 웹브라우저 생각을 하면 제가 네. 최초에 썼던 제 인생 최초 웹브라우저가 내비게이터였는데 네. 지금은 없어요. 왜 최초의 아주 혁신적인 인터넷 웹브라우저인 내비게이터는 시장에서 사라졌는가? 네네. 이 책을 보고 제가 알았는데 네. 약간 빌 게이츠한테 화가 났어요, 제가. 그렇죠. 네. 네. 그게 전형적인 그 사건이 사실은 반독점법 제소의 굉장히 직접적인 사건이 네. 되죠. 이게 독점이거든요. 독점의 폐해. 그러니까 끼워 팔기 한 거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냥 1대1로
경쟁을 하면 내비게이터한테 점유율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비슷한 소프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이제 윈도우 98부터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1, 2는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3부터 조금 괜찮아졌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비게이터지, 웹브라우저 내비게이터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윈도우 98에 끼어 팔기를 하기 시작해요. 윈도우 98 설치할 때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냥 저절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비게이터를 안 사지. 이거 그냥 되네 하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익스플로러 급격하게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운영 소프트웨어에서 윈도우 98이 점유율이 99%가 넘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냥 끼워서 그냥 내버리니까 상대방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소송 갔나요, 결국은? 이게 소송이라기보다 불공정 경쟁이잖아요, 진짜 네. 이게. 예,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또 반독점법이 여기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뭐 좀 많이 갖고 있어도 그냥 봐주는 느낌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이 반독점법에 이것 때문에 걸리죠. 예. 미국은 그거 살벌해요. 회사를 쪼개버려요. 맞아요. 네. 이게 결국엔 기술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 그런 네네네. 권한을 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 반독점법 소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최악의 상황이었던 기업 분할을 면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때운 거죠? 그렇죠. 돈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돈으로 때웠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소송의 결과치고는 되게 좀 유하게 결론이 났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회사 쪼개기라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뭐 대기업에서 자기들 물건 계속 끼워 팔기 할 경우에 네네. 대기업 쪼개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그냥 이 사회적으로 기술 혁신을 방해하니까 너네 소유권이지만 법원이 쪼개버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근데 몇십 년에 한 번씩 이런 가끔 판결을 있어요. 내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네. 합의가 돼 있기 때문이죠. 네. 결국은 근데 이 웹브라우저가 탄생하면서 네네. 이게 비즈니스에 큰 변화를 몰고 온 게 여기 책에 이 사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실제 이게 기본적으로 유통이나 이런 쪽에 그렇죠.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건 맞죠? 예,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미디어 자체를 가지고서 미디어에서 지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지식을 연결해주는 지식혁명적인 변화. 그게 이제 검색이라든지 또는 포탈. 뭐 이게 그런 쪽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헤게모니를 가진 기업이 세계 최고 기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결국엔 구글이 최종 승자가 이제 된 케이스고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방향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인터넷이 일단 기본으로 고속도로처럼 깔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일종의 SOC라고 생각을 하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위에 덧대 가지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등장을 해요. 그게 PKI라는 기술이에요. Public Key Infrastructure.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터넷 뱅킹 했던 공인인증서 있죠. 네. 그게 이제 PKI 기술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기술을 사실 인터넷을 미디어뿐만 아니고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준 첫 번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뭔가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돈이 되는 왔다 거군요. 갔다 하는 그 그게- 주문이 가고 네, 그렇죠. 그 오프라인에서 물건이 가고 그러면 네. 성격이 완전 바뀌네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돈이라는 것도 웃긴 게 그냥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돈으로 치환해서 거래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이 기술 여기 적용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기업이 등장을 해요. 그 기업이 드디어 아까 전에 말한 지금까지는 삼총사였잖아요. 네. 3대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번째가 등장을 하죠. 그 아마존. 그게 아마존입니다. 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PKI 기술을 처음 도입하는 거거든요. 처음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것을 믿고 이제 판매자는 물건을 내놓고 구매자는 그 돈을 연결해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 온라인 거래가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걸로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아무도 안 팔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현금 주고 받고 하고 뭐 신용이 원래 있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숫자 믿고 물건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지도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월드와이드웹에 연결된 그냥 그러니까요. 다른 유저에 불과한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편리하잖아요. 해보니까 편리하고 좋으니까 순식간에 이제 늘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인터넷의 좋은 점. 얘네가 이걸 하니까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도 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초대형 전자서점 형식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그렇죠. 책을 그러면은 전 세계에 책을 꽂으려면 너무 많은 서점을 실제 차리려면 너무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무슨 책이든 당신은 여기서 살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요 아이템이 히트를 치니까 그럼 책만 팔아? 딴 그렇죠. 것도 해보자. 네. 이렇게 지금 해서- 한국 호랑이 담요도 팔고 뭐 호미도 팔고 다 팔대 아마존에서. 네, 맞아요. 안 파는 게 전자상거래라고 없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네. 영역을 개척하게 된 거죠. 야, 그래서 이 가능성을 이제 보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닷컴 버블이 이제 와 이런 것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회사 들죠. 이름에 뒤에 닷컴 붙여가지고 런칭하면 투자자가 막 몰려드는 거지. 그래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예, 망해버렸지만 아마존, 이베이, 그리고 구글, 야후 같은 포탈 이런 여러 가지가 인터넷상에 성공을 하면서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주식 최고 부자가 뭐 삼성가의 이재용 씨가 아니고 이제 딴 사람이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주로 IT, 네, 그다음에 바이오, 그죠? 그렇죠. 이런 쪽에서 네.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 네, 김범수 뭐, 이사님 뭐, 거죠. 뭐 네. 그런 쪽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혁명적인 변화인데. 그렇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혁명 시기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이 중심이 됐었던 시기에는 어쨌거나 몇 회사 안 되잖아요. 우리 최소한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를 주도했었던 회사들 몇 군데 이렇게 꼽아 버리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꼽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네. 정말 많은 곳들이 창업할 수 있게 됐고 허들이 낮춰졌고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물론 그중에 90%가 망하고 이렇겠지만 근데 그게 창업할 때 들어가는 이 허들이 낮아졌다는 것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진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진입하고 잘 뭔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증명을 해보고 그러면 위험 자본까지 있으니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위험 자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돈도 대주고 그렇게 하면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일반 투자자들도 초기에 구글에 투자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엄청 떼부자 됐잖아요. 아, 그럼요. 스톡 옵션 받았던 네네. 직원들도 떼부자 됐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그 역동성을 보여주는 건데 네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실패한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 거의 모든 IT의 역사에서 이제 혁명적인 사회 변화를 야기한 혁신가들을 네네. 많이 봤어요. 네네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뭐 스티브 잡스니 뭐 빌 게이츠니 뭐 에릭 슈민트니 말고도 여기 네네. 무수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데 이 책 장점이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만들 때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이걸 알려줘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렇게 쓰면서 이거 누구였더라? 어느 회사였더라? 잘 기억 안 나도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그분들이 왜 만들었는지는 뭐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쓰고 있는 나로서는 이게 고마운 일이다. 근데 보면 우선 다 공통적으로 재능이 있어요. 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특히 이런 IT 기술과 관련해서는 직관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 재능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변화를 계속 보면서 그렇죠. 자기의 재능을 써서 뭔가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되게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취향을 충족시키는 것만 한 게 아니고 좋은 일들도 많이 했어요. 아, 그럼요. 이렇게 보면 되게 영웅서사예요. 근데 되게 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더 좋게 바꾸고 싶다. 이런 욕구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또는 이게 재밌을 것 같아. 네, 네.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나처럼 그 사람들하고 아무 연도 없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바꿔놨어요. 보면서 이거 혁명이란 말을 쓰긴 쓰는데 혁명은 원래 이런 거 아니잖아. 의도한 건 아니었죠. 응, 혁명이라는 거는 이 세상이 뭐 좀 문제가 네. 있어 잘못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고쳐야 돼.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뜻을 전파하고 네.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규합하고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혁명적 변화가 네. 오는 거. 이게 이제 전통적인 혁명의 개념인데
이 IT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없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죠? 네. 그 뭐죠? 리눅스 얘기 저도 네네. 그 전에 좀 듣기는 했는데 네, 리처드 스톨만. 이 네. 카피 레프트 운동, 리처드 네네네. 스톨만 네. 과를 비롯해서 이거는 인류의 공유자산이 돼야 돼. 네네네. 이걸 누군가 이윤추구수단으로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대항했던 사람들의 얘기도 좀 저는 그렇죠. 감동적이었어요. 네. 리처드 스톨만도 전형적인 천재 중에 한 명이죠. 돈 벌려면 얼마든지 네. 벌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생물학도 하고 물리학도 하고 AI도 하고 예. 뭐 이랬던 사람이고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MIT 연구소를 하고 뭐 거의 이랬던 인물이거든요. 해커죠. 리처드 예. 스톨만. 본인이 자기 자신을 해커라고 항상 얘기했었던 음.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빌 게이츠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걸 제조화하고 제품화해서 하드웨어보다 열등한 게 아니라 더 낫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 건데 그렇게 하려면 지적재산권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치를 지키려고 평생을 바치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리차드 스톨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물성 자체가 얘가 무한복제 가능하고 전파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마치 영혼처럼 어떤 거에 불러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종류를 누구 혹은 누구 그 기업의 소유로 삼아서 그렇게 한정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사용의 배타성이 없어요. 이 네. 인터넷은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네네네. 하는데 점유 배타성이 있으면 사유제로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쓰면 딴 사람이 못 쓴다. 이러면 이게 사유제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 다른 누가 그것을 쓰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렇죠. 다른 누가 그것을 쓰는 것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면 공유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리차드 스톨만이 아니 이렇게 원래 이 형태가 이런 그치. 거를 왜 지적재산권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픈소스, 카피레프트 이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카피레프트 운동을 하면서 라이센스를 씁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구나 뭐 이제 그 프리라이딩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몇 가지 규칙을 넣자 해서 넣은 게 이제 출처를 반드시 얘기할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것도 공개해라. 이것을 이 기술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기술을 만들었을 경우에 네, 그렇죠. 그것도 오픈소스로 해라.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것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참여를 갖다가 이렇게 좀 그 인커리지하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북돋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인류 공동의 재산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나 마찬가지니 우리 모두 같이 참여해서 세상을 바꿉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 진짜 혁명가예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카피레프트 운동인데 네네네. 이름도 재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에서 그 라이트를 레프트로 바꿔가지고 네네. 그렇게 이름을 그래서 졌다면서요. 카피를 레프트 떠난다. 레프트가 남겨준다. 두 가지가 네. 왼쪽도 라이트 레프트 이것도 웃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라이트가 권리란 뜻도 있는데 오른쪽도 되는데 레프트는 왼쪽도 되지만 떠난다는 뜻도 중의적으로. 되잖아요. 카피를 떠난다. 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 종류인데 이건 이제 사실은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영화돼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혁명에는 진영이 필요해. 네, 그래서 오픈소스 운동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무브먼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극렬 반대를 했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레터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도둑놈들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혁신하는 데에는 보상이 있어야 네. 그렇죠. 혁신이 활성화되는데 모두가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 있을 때 혁신의 동기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카피레프트 운동은 우선 좋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혁신의 동기를 갉아먹게 된다. 그렇죠. 이런 철학이 이 밑에 있는 거죠. 저도 이 부분 나쁘다고 할 수는 맞아요. 없어요. 저도 네. 이 부분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그러면 사실 돈인가? 재미인가? 네. 아니면 인정 욕구인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어떤 세상을 다 같이 바꾸자라는 어떤 뭐 숭고한 정신 같은 것, 공헌 같은 것인가? 뭐가 정답인가 이런 생각을 한참 하게 되는 대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당시 그래서 저때 이제 MIT의 인공지능 랩이 붕괴가 돼요. 사실상. 왜요? 왜냐 이제 파벌이 나뉜 거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처럼 마찬가지로 카피라이트파와 그렇죠. 카피레프트파로. 그런 식으로 예, 그 좌우파가 갈린 거랑 비슷한 진짜 그런 느낌으로 되면서 사실은 메이저는 아무래도 이미 윈도우가 성공을 했고 그 토지 국유화와 그다음에 토지 사유파로. 예, 이제 그래 그럼 나 때려쳐 해가지고 딱 나 때려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재단을 하나 설립해요. 그게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FSF. 이 프리가 공짜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재단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거기에 이걸 딱 규합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러려면 뭔가 좀 큰 히트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리차드 스톨만이 만든 거나 딴 사람들이 만드는 것 중에서 그렇게 큰 히트작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지구 반대편에 19살짜리 핀란드에 있었던 한 천재 소년이 이 운동에 불을 확 태우게 만들죠. 그 친구가 리누스 토발즈라는 지금도 제일 과격한 카피레프트 운동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만든 게 리눅스예요.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원래는 그렇다고 얘기 안 하는데 중의적이거든요. 리누스 토발스의 리누스가 이때 당시 대형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그 운영체제 이름이 유닉스거든요. 유닉스. 예. 예. 리눅스의 유닉스 하면 리눅스 발음이 합치면 리누스의 유닉스 하면 리눅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약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약자라고. 약자가 어떻게 돼 있지? 약자도 리눅스 is not 유닉스예요. 재밌네요. 리눅스 is not 유닉스에 이렇게 하면 리눅스 앞에를 따가지고 앞에 리눅스 따갖고 뭐 리눅스의 유닉스라고 하나 리눅스 is not 유닉스라고 하냐 딱 듣기에도 반항적이죠.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네네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욕망과 개인적인 욕망과 어떤 이상, 보편적 이상 그 둘 모두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중심은 이기적 욕망이 개인적 욕망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7대3 최소한 9대1 하면 너무 야박한 것 같고 네. 6대4 하면 너무 팽팽한 것 같고 7대3 또는 8대2로 카피라이트 쪽이 센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인간의 본성 네, 자체가. 네, 네. 저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00%를 못하는 거는 네. 인간 본성 속에는 카피레프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세상 IT 세계에서도 보면 주류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렇죠. 그런 혁신 기업들이 주가 되고 이 리눅스파에 가담한 네네네. 이 카피레프트 이쪽은 그거에 대한 일종의 백신처럼 그렇죠. 너무 세상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끔 네. 좀 견제하는 이런 걸로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야, 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구나. 네. 근데 지난 20년 동안 카피레프트가 많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거의 한 5대5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을 정도로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네요. 그렇죠. 네. 근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특히 인공지능 쪽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를 안 하면 작업이 이제 안 돼. 그렇죠. 이게 커뮤니티별로 조금씩 다른데 AI 쪽 그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쪽이 90%일 거예요. 훨씬 그런 문화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커뮤니티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해당 집단의 놈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 문화가 이미 많이 시프트한 곳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좋네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러게요. 일부를 아주 마음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IT의 역사의 저자이신 정지훈 교수님 모시고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76년부터 해서 1999년까지, 그러니까 20세기 IT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던 뭐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사람들 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로 발달해 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가까운 미래, 2000년도를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IT의 역사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우연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공개 때 스포츠에 투혼해 주시는 돈은 모두 서울에 짓고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